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고대 경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교재를 가지고 한번 복습하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 경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는 203쪽이죠. 203쪽 고대 경제가 나와 있고요. 204쪽 보시면은 3구 경제생활 이렇게 돼 있죠. 자, 아주 쉬운 겁니다. 이 경제, 사회, 문화는 되게 이제 그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단편적인 지식, 개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을 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은 전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욕망일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되게 돈을 많이 벌려면 돈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되게 돈 없는 녀석들이, 돈을 못 버는 녀석들이 돈을 꾸깃꾸깃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돈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구나 또는 돈을 못 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돈을 빳빳하게 해서 지갑에다 쫙 넣어가지고 아주 잘 간직합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잘 꺼내지 않아. 그러니까 되게 돈이 지갑에 많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차피 돈이 없는데 뭐 대충 뭐 하고 살자면서 돈을 꾸이꾸이 놓고 다니고 또 그냥 그렇게 돈을 허투루 취급했으니까 쓸 때도 그냥 가치 없이 돈을 써버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모으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잘 간직하고 돈을 소중히 다루고 내 손에 있는 돈의 가치의 존귀함을 잘 아십시오. 그렇다고 이제 돈의 노예가 되라는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아직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잘 쓸 생각도 제대로 못 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벌고 있을 때 또 돈을 잘 쓰게 될 때 이럴 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좀 막연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 주가 변동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내 말 이해하겠죠? 내가 오늘 어느 회사에 주식을 얼마치 샀는데 이 주식 가격이 올랐나 내렸나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을 사놨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건 말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달러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근데 이 달러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환율이죠, 환율.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거나 달러를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은 환율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경제를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경제활동, 특히 이제 소비를 주로 하겠지만 생산과 소비에 종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경제를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삼국 경제생활 아무것도 아니야. 삼국시대는 영토 정복전쟁에 치중했다. 땅을 많이 뺏는 게 최대 경제 사업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한 이유는 사실은 속사정을 속내를 보면 뭐가 있다고? 더 좋은 기름진 땅을 찾아서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한반도에서 가장 기름진 땅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전쟁을 많이 했죠. 한강유역을 제일 먼저 차지한 자가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이후에 신라 이런 식으로 변동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정치에서 다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포로는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로 지급됐다. 포로가 결국 노비가 재산입니다. 포로를 노비라는 재산으로서 이렇게 지급하게 됐어요. 궁공을 세운 자는 토지와 농민을 시급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시급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삼국의 조세제도는 재산 정도에 따라 호가 패밀리예요. 가구예요. 가구. 호우 등급을 나누어서 곡물이나 배로 또는 특산물로 징수했다. 이렇게 막연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가 얼마냐 이런 것들은 아직 삼국시대는 없다. 아시겠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노동력은 어떨 때 노동력을 징수했느냐. 왕궁이나 성이나 저수지 축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동력을 징발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몇 살 이상이라고 그랬죠? 15세 이상 중요해요. 줄 그어놓고요.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삼국시대에는 요역이나 군역 대상자가 15세였다. 통일된 이후부터 몇 세로 늘어난다? 16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언제까지? 고려 조선까지. 외울 필요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알아두는데 삼국시대에는 15세부터 징발 기준이었다. 노동력, 요역 알겠죠?
그 다음에 농민생활 안정책으로서 여러분 봐봐요.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고 외울 필요 없죠. 우경을 장려하고 그렇습니다. 6세기 지정왕 때 우경이 널리 확산돼요. 그 다음에 황무지 개간을 권장하고 이거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계속되는 상황이니까 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수지 축조나 수리가 이루어졌다. 역시 마찬가지야. 삼한 이후로 저수지를 계속 축조했다 했습니다. 구율정책, 고구려 진대법의 개념을 아는지 고국천왕 때 을파소에 의해서 시행됐다는 것. 춘대 춘합제도 여러분 알죠? 고구려 때는 진대법이고 고려시대는 흑창이라고도 했었고 태조 때 나중에 의창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고려시대는 의창이지만 조선시대는 환곡 나중에는 사창제도로 이름이 또 바뀌기도 한다라는 점 다 했습니다. 삼국의 수공업 처음에는 기술이 뛰어난 노비를 잡아다가 물건을 만들겠고요. 국가체제가 정비된 이후에는 아예 수공업 제품 생산 관청을 따로 두었다 다 했습니다. 삼국의 상업과 무역 보세요. 시장은 도시에만 있었다. 아직 농업 생산력이 낮았다. 이 말은 뭡니까? 잉여 생산이 없으니까 지가 벌어먹고 살기도 바빠서 내다 팔 물건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이 아직은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5세기 말 경주에 시장이 개설되기 시작했고요. 이 시장을 감독하고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시전이라는 알겠어요? 그런 관청이 설치되기도 했다. 동시전 언제? 6세기 지중왕 때. 오케이. 우경 또 동시전 전부 다 6세기라는 사실 알아두세요. 지중왕 때입니다. 무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친한 나라와 주로 무역합니다. 고구려는 남조와 북조를 동시에 사귀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멀리 유연, 유목국가인 유연과도 통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주로 남조, 송, 제, 양, 특히 양나라와 무역이 상행했다. 무령왕 때, 성왕 때 백제는 양과 교역을 했다는 거. 양직공도라는 그림 알죠? 사신 일행을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신라는 6세기 한강유역 진출 이후에야 비로소 당항성을 통해서 경기도 남양만을 지나서 어디로? 중국의 산둥반도나 양자강하고 상하이 쪽으로 교류를 했다.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했다. 오케이. 다 했던 내용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교재를 통해서 짚어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5페이지 보세요. 귀족의 경제생활. 여러분 알죠? 이제 귀족의 경제생활과 농민의 경제생활 둘로 나눈다. 귀족들은 뭐냐? 잘 먹고 잘 살았다. 따라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좋은 집에서 좋은 말 타고 다니면서 비단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많은 노비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 얘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귀족의 경제 기반이라고 했을 때 이 경제 기반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재산입니다. 알겠어요? 귀족의 재산이 뭐가 있노? 그러면 땅과 사람, 노비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토지와 노비가 중요한 재산이었고요. 토지는 종류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죠? 시급과 노급인데 아주 비스무리합니다. 시급 대상이 달라요. 시급은 주로 뭐냐? 시급은 신분, 왕족이나 또는 공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한 토지와 또는 노비를 알겠어요? 이렇게 재산으로서 주는 겁니다. 토지와 함께 노비를 지급했다. 가호를 지급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토지뿐만 아니라 농민에 대한 지배권을 하사했다. 이런 말도 통용이 됩니다. 시급. 그런데 노급은 뭐냐? 노급은 관료 귀족. 알겠죠? 대개 이제 관료들이 전부 다 귀족 출신이니까 관료들에게 관직 대상자들에게 알겠어요? 그들에게 토지와 함께 역시 농가를 알겠죠? 가호를 지급해 준 것이다. 일정 지역의 땅을 주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농민에 대한 지배권도 동시에 줬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거기 살고 있는 농민들을 잡아다가 일을 부릴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토지와 조세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할 권한이 있었다. 알겠죠? 시급과 노급을 구분할 것, 지급 대상자만 다르다. 다시 시급은 왕족이나 공신, 노급은 뭐라고? 관료, 귀족에게. 알겠죠? 그래서 유리한 경제조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귀족 경제생활 외우지 마십시오. 알겠죠?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뻔할 뻔짜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의 경제생활, 자기 땅 갖고 있는 자를 뭐라고? 자영농이라고 하더라. 부유한 자의 토지를 빌려서 경영하는 농민을 뭐라고? 소장농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것은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까지 쭉 한계를 갖습니다. 내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자영농.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농민을 뭐라고? 소장농이라고 하더라. 알겠죠? 그 다음에 농기구들을 보세요. 중요 표시 좀 해놓으십시오. 돌이나 나무 또는 일부만을 철로 보완한 농기구. 사실은 낫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손잡이는 나무지만 그 배는 그 부위는 어때? 쇠로 돼 있죠. 괭이나 홈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 일부는 나무고 일부는 쇠입니다. 이런 농기구들이 철로 보완한 농기구들이 사용되었다. 4, 5세기 이후에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더니
6세기 이후에 철제 농기구가 일반화되었다. 우경, 소를 이용한 밭갈이 확대와 함께 이거 몇 세력 언제라고 그랬죠? 대개 6세기 지정왕 때 우경, 동시전 대개 6세기 지정왕 때라는 것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기구가, 쇠로 된 농기구가 우리 역사상 출현한 것은 언제입니까? 기원전 4세기, 5세기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철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이때 철기는 들어와서 소개되었지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컴퓨터가 이 땅에서 사용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나 그 중학교 때에도 이미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컴퓨터 개념이 지금처럼 PC나 또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방 하나에 드럼으로 된, 알겠어요? 그 마그네틱 드럼으로 된 그런 연산장치, 뭐 기억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 계산소가 있었습니다. IBM에서 만든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방으로 구성된 그런 컴퓨터가 있었죠. 그때는 뭐야? 하나의 국가정보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국가시설이나 이런 데만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어때?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를 지나서 일반 개인용 PC가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어때요? 지금은 말이에요. 거의 다 사람들이 집집마다 컴퓨터 한두 대씩은 전부 다 있는 정도로 일반화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명의 이기가 생활을 편리한 도구가 처음 소개되었지만 이것이 일반화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된 것처럼 철제 농기구가 일반화될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알겠어요? 기원전 4, 5세기 철기가 처음 들어오더니 언제? 기원 후. 그러니까 약 1000년이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비로소 5세기, 6세기에 널리 일반 농가에까지 농기구가 보급되더라. 알겠죠? 그 전에는 누가 썼냐? 있는 놈들만 좋은 농기구 썼습니다. 알겠어요? 좋은 땅, 좋은 농기구. 알겠죠? 이런 것들은 되게 가진 자들의 몫이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6세기 이후에 철제 농기구가 일반화되고 우경이 확대됐다. 됐죠? 농민들의 생활은 세금 많이 냈다. 땡입니다. 끝입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노동력을 징발당했다. 잠깐 거꾸로 물어볼까? 몇 살부터 노동력 징발 대상자라고 그랬죠? 잘했습니다. 몇 살? 15살 이상. 됐어요? 지방 농민들은 전쟁 물자를 조달하거나 아니면 자벽부로 동원되거나 전쟁의 군사로 참여했습니다. 끌려나갔죠. 노동자로 끌려나가든지 아니면 군사로 병사로 끌려나가든지.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산비탈을 개간하거나 이렇게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아있으니 뭔가 먹어야 되겠고 먹을 건 없고 하니까 어때? 산을 개간하거나 알겠어요? 더 좋은 농기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농민들이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조선 후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의 몰락,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고리대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먹을 게 없으면은 가진 자들한테 또는 귀족한테 곡식을 빌려 먹고 갚지 못하면 농민이 뭐가 돼요? 이제 귀족한테 고리대로 희생돼서 팔려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노비가 되거나 유랑민이 되거나 안 되겠다 샹 산에 들어가서 도적이나 되자 이렇게 도적대로 전락하는 농민의 몰락 과정을 매 시기마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에 또 발해의 남북국 시대의 경제 보세요. 통일된 이전보다 통일된 이후에 신라의 토지와 인구수가 늘었다. 다 배운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조세제도 중요합니다. 통일된 이후에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수취했다. 여러분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액수가 나옵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이라는 액수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강 지역에 살고 있는 농부야. 근데 어제까지만 하다가 백제의 지배를 받았어요. 백제 왕한테 세금 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말이야 고구려가 쳐들어가지고 고구려한테 땅을 뺏겼어. 그러면 이제 임자가 바뀌었어요. 또 새로운 임자가 또 세금 내러 갑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막 뜯기는 거야. 그러니 삼국시대는 이렇게 몇 분의 1 이렇게 정해진 액수가 없다 이거야. 원칙이 없으니까. 나라가 맨날 바뀌고 영토 정복 전쟁으로 늘 주인이 바뀌는 마당에 정해진 세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 외우지 마세요. 삼국시대. 그런데 통일신라 때부터 어때? 하나의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이라는 정해진 액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통일 전보다 삼국시대보다 세금이 줄어든 셈이다. 그 다음에 항상 특산물은 지역 단위로, 촌락 단위로, 마을 단위로 특산물을 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조선 때까지도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이것을 공납이라고 하는데, 공납, 특산물로 유명한 지역이 지금까지도 우리 내리에 박혀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특산물은 지역별로 내요. 알겠어요? 촌락 단위로 징수한다. 언제부터? 옛날 삼국시대부터.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주 배로 유명하죠. 금산 인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뭐 그 안동은 포로 유명합니다. 삼배포. 알겠어요? 또 뭐 그 대구 사과. 지금 이제 대구가 완전히 대도시가 돼가지고 대구에서 사과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대신 뭐 주변에 있는 풍기라든지 영주라든지 그 주변 지역이 이제 사과를 많이 재배하죠. 이렇게 어떤 지역과 특산물을 연결시킬 줄 알 것. 아직은 아니야. 조선시대 가면 이제 우리가 특산물 생산 지역이 중요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 표시 3번에 해두십시오. 민정문서 나왔어요. 수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생산 자원과 노동력을 관리하고 생산 자원이나 노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촌주가 대개 3년마다 한 번씩 뭘 만들었다? 민정문서라고 하는,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민정문서를 신라장적이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자, 거기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토지 면적이랄지 사람 쪽수랄지 인구수는 대개 몇 등급으로? 6개 등급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6개 등급. 그 다음에 소, 마르, 마리수, 또 특산물 등을 매년 조사하여 3년마다 다시 작성한 문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사는 매년 하되 3년마다 다시 민정문서를 작성했어요. 알겠죠? 상당히 디테일한 데까지 들어갔군요. 토지에도 개편 보세요. 귀족에 대한 구강 권한이 강화되면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귀족이나 귀족 관료한테 주었던 노급을 폐지하고, 그죠? 시급도 제한합니다. 공신이나 왕족한테 주었던 시급도 제한적으로만 준다 이거야. 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정전을 지급했다. 이 정전 지급은 언제적 얘기냐? 성덕왕 때, 성덕왕 때.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그죠? 자, 여러분, 이미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고, 노급, 그죠? 노급을 폐지하고 뭘 지급했어요? 관료들에게만 관료전을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묶을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귀족에게 지급했던, 알겠어요? 노급을 폐지하고, 왕의 밑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관료한테만 토지를 지급했다. 또 뭐라고? 이제 모든 토지는 임금의 땅이니 임금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에게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걷어낸다. 옛날에는 어때? 노급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지역을 주면은 그 노급을 받은 자가 농민한테 세금도 걷고 또 농민의 노동력을 징발했잖아요. 노급 시급이 다 그런 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어떻게 했다고? 노급을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농민한테 땅을 나눠준 대신에 그 대신 그 땅을 가진 농민은 누구한테 세금을 내? 왕한테 직접 세금을 냈다 이거야. 이걸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 국가의 이 말이야.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예, 국가의 토지 지배. 이거 다른 말로 또 해보자. 꼭 국가라고 안 해도 좋아. 국왕의 이렇게 해도요. 알겠어요? 국왕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됐다. 국가가 곧 국왕이니까. 그래 안 그래? 군주가 곧 왕이죠. 왕이 곧 국가이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국왕의 토지 지배력 강화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치에서 신문왕 때 전제왕권이 확립되었다 이런 말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왕권이 이미 삼국시대의 신라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왕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제왕권의 강화와 함께 귀족의 지배에 두었던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권을 국왕이 직접 행사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국가의 토지뿐만 아니라 노급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농민에 대한 지배력, 노동력에 대한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또는 국가의 농민 지배력 강화라고 해도 좋다 이거야. 알았어요? 이런 표현 방식이 뭘 의미하는지 개념을 잘 알아두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랑 공부할 때 늘 개념어를 주의하자라는 말을 많이 했죠, 제가. 알겠어요? 이런 표현들. 그게 같은 사실을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다른 말로 뭐라고?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또는 성덕왕 때 정전 지급. 이걸 뭐라고?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국가의 농민 지배력 강화, 왕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력 강화. 이런 다른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 이거야. 오케이, 좋아요.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간파할 줄 안다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것.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말로 아무리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은 본질을 파악하고 있으면 현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답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민정문서 내용들이 소상하게 나와 있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참고로 읽어봐 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촌락문서 A, 자료 B, 자료 C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촌락 1, 2, 3, 4, 4개 촌락을 대상으로 해서 민정문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촌락 1, 2, 3, 4, 4개의 촌락은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면 청주 지방이에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청주를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죠? 서원경 부근. 알겠어요?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거다.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파워포인트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뭐뭐 조사했냐 내용이 쫙 나오죠. 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봤다시피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표로 깡통하게 정리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밭의 결수, 면적이랄지 호구 수, 인구가 몇 명 사냐? 이 인구는 뭐라고? 6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오른쪽 봐보세요. 인구를 나누는 기준, 자료 C가 있잖아. 노동력. 그래서 소자, 9살까지 어린애들을 소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살부터 12살까지를 추자라고 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추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세부터 15세까지를 조자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좀 희한하죠? 그리고 16세부터 57세까지를 뭐라고? 정이라고 했군요. 어허,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 정, 그죠? 아, 되게 이들의 노동력을 징발했구나. 16세부터 57세까지야. 알겠어요? 근데 왜 60세까지가 아니고 57세냐? 57세부터 60세까지를 재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연구를 더 해봐야 합니다. 아마도 정해놓기는 16세부터 60살까지 노동력이나 군역의 징발 대상자라고 해놓고 아직 어린애들이거나 너무 나이가 노쇠한 사람들은 약간 여유를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구분해서 58, 59, 60 이런 사람들을 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60살 이상을 로 늙은 사람들 징발 대상이 아니야. 알겠어요? 이렇게 인구를 6개 등급으로 나눴다. 여러분 자료 B 봐봐. 호는 뭐냐? 호는 가구입니다. 가구.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알겠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 기준이겠죠, 아마.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집을 상상호, 가장 가난한 집을 하하호, 이렇게 해서, 호우 등급을 몇 개로 나눴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추정하건대 9개로 나눴을 거예요. 왜? 보니까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써있냐면 한자로 써있는데, 중하는, 촌락 1에는 4집이 있고, 그 다음에 촌락 2에는 2집이 있다, 1집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봐봐. 중하, 중상, 하하, 하중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아하, 최고 잘 사는 집은 상상, 최고 못 사는 집은 하하, 상중하, 상중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몇 개야? 9개 등급이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학력고사 때나 이럴 때는 호는 6등급으로 나눴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리고 인구는 몇 등급으로 나눴다? 9등급으로 나눴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거꾸로야. 인구는 몇 등급으로? 6개 등급으로 나누고 호는 몇 등급으로? 9개 등급으로 나왔다. 왜?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나누면 9개 등급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9개 등급으로 나누는 게 나중에 세종 때 연분구등법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때도 말이야 세금을 거둘 때 가장 농사가 잘 된 해를 뭐라고? 상상년 그랬어요. 가장 농사가 안 된 해를 뭐라고? 하하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등급이 나와? 자연스럽게 6등급이 나오죠. 그때 가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민정문서의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표를 제시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기타 이제 통일신라 시대 경제활동이 나와 있죠. 경제 규모 확대되고 다 했던 겁니다. 무역은 당과 주로 무역을 많이 했어요. 일본과는 통일 초기에는 일본 놈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왜? 신라가 백제를 쳐들어가서 백제를 멸망시키자 일본에 있던 왕자 풍이 알겠어요? 일본 비미호 여자 여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백제를 구한다고 와서 신라랑 싸웠잖아.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잖아요. 싸웠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잊혀질만 할 때가 바로 언제야? 8세기 이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8세기 이후부터 일본하고도 무역이 활발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는 우리가 숙명적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서 좀 있으면 다시 또 거래를 해야 되고 무역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에 놓여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거 중요 표시하십시오. 3번 이슬람 상인의 내왕이 있어서 울산항까지 머리에 타반을 쓰고 허리춤에는 구부러진 칼을 차고 알겠어요? 이런 이슬람 상인, 아라비아 상인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게 그거야. 그 다음에 8세기 이후에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고 누가요? 장보고가 너무나 유명하죠. 남해와 항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이때 이제 신라 사람들이 8세기 이후에 중국의 왕성에 진출해서 산둥반도라 양자강 하구에 신라방, 신라타운이라고 그랬죠? 신라촌, 그래요. 거주지니까 타운이죠. 요즘 말로 하면 신라타운이에요. 신라소, 요즘 말로 하면 영사관쯤 되겠죠? 신라관, 유소스텔쯤 됩니다. 여관. 그 다음에 신라원, 절입니다. 절. 아주 대표적인 게 장보고가 세운, 산둥반도에 세운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었다. 오케이. 장보고와 관련된 절이 법화원입니다. 그 다음에 귀족의 경제생활, 그 다음 또 농민의 경제생활 이렇게 나오죠. 통일신라 시대와 이제 삼국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통일신라 시대니까. 자, 경제 기반, 시급 노급이 조세의 곡물 노동력을 수취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통일된 이후에는 시급이나 노급은 폐지되고 시급의 지급도 제한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다시 8세기 후반 경도강 이후가 되면, 그죠? 9세기입니다. 9세가 되면은 다시 없었던 노급이 부활하게 된다. 이 노급의 부활은 뭐냐? 왕권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똑같습니다. 왕권의 약화, 전제왕권 강화에서 왕권 약화로 가고 이때부터 이제 신라 하대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국가의 토지 지배력 약화, 국왕의 농민에 대한 지배권 약화. 똑같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노급 폐지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알겠어요? 그런 뜻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서민을 대상으로 고려대업은 예나 지금이나 늘 성행했습니다.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고려대업이 성행했어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 향락생활, 아라비아에서 구입한 사치품이나 당에서 들어온 비단, 또 아라비아산 양탄자, 유리그릇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경주에 호화주택과 별장이 마련됐다. 포석정이나 안압지는 이 통일된 신라 귀족들의 화려한 그런 그 사치와 향락에 탐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날의 굳건한 기상이 퇴조해버렸다. 농민의 경제생활 보세요. 자영농, 소장농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십시오. 4번 봐봐. 향, 부곡민. 농민보다 더 많은 곡물이나 특산물을 부담하는 형편이 더욱더 곤란한, 통제를 많이 받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반란자와 무리를 함께 모여 살게 하는 특수행정구역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비들은 왕실, 관청, 귀족, 절에 주로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이나 옷이나 각종 필수품을 제조하는 일을 하거나 일용 잡무나 주인의 땅을 대신 경작하는 노비들이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발해의 경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는 사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와 농민을 둘러싼 국왕과 귀족 간의 갈등은 요 얘기예요, 지금. 요 얘기를 사료를 보여주면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209페이지에 있는 사료를 잘 읽어보시죠. 신문왕 7년 687년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줬다. 관료전 지급이 이루어졌죠, 신문왕 때. 그리고 어때요? 예, 노급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689년에 노급이 폐지되고 687년에 관료전, 순서가 그러니까 관료전이 먼저 지급되고 그 다음에 노급이 폐지됐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덕왕 722년, 이것도 성덕왕 722년 몇 세기라고? 8세기. 왕권이 한참 강했을 때입니다. 전제 왕권이 강해야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정전을 지급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실 이건 뭐라고요? 모든 땅은 임금 소유의 땅이고 모든 백성은 임금의 지배를 받는 신하이다 라고 하는 왕토 사상, 즉 관념적인 토지제도이지 실제로 모든 땅이 임금 소유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왕토 사상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 757년, 아까 선생님이 9세기라고 했는데 757년이에요. 그래서 경덕왕 757년 몇 세기예요? 8세기 중엽이죠. 8세기 중엽에 757년에 다시 노급이 지급되었다라는 얘기는 왕권 약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소성왕 원년 3월에 청주 건호현으로 국학생의 노급을, 여러분 봐보세요.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했잖아. 그 국학한테 건호현 하나의 촌락을 전체를 노급으로 지급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땅이나 백성에 대한 지배력이 필요하니까 아예 건호현이라는 지역 토지와 함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국학한테 노급으로 주었구나. 알겠죠? 이렇게 학교한테도 노급이 지급되었다라는 사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장보고의 해상 세력이 나와 있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 교재로는 201페이지고요. 오늘은 중세의 경제, 중세로 넘어왔습니다. 자, 농업 중심의 경제 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역사 전체를 항상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이 중요 산업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3차 산업이랄지, 알겠죠? 또는 뭐 공장을 통해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2차 산업은 꿈에도 꾸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언제까지? 적어도 1960년 박정희 정권 때까지, 박정희 정권 초반기까지, 그러니까 근대화를 부르짖고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까지는 우리 전 국민의 70%가 알겠어요? 농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한국사의 전체를 통틀어서 농업이 제일 중요했다. 농업국가였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농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쳤다. 알겠죠? 항상 이렇게 경제정책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농업 중심의 경제정책이다. 농업 중심의 경제정책. 여러분 잘 알죠?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다? 토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뭐다? 농민이다. 토지를 어떻게 잘 나누고 농민들을 어떻게 농사를 잘 짓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국가의 정책입니다. 농민들이 잘 살아야 민생이 안정이 돼야 농민들이 세금을 잘 낼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세금을 잘 내야 국가는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세금을 잘 걷어서. 그리고 나라가 돈이 많아야 군대를 육성해서 강한 군대를 키울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 민생안정, 부국강병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생활 안정시키자. 뭐야? 민생안정. 또 뭐야? 부국강병. 그죠? 그래서 이런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농업 중심의, 농업이 잘 돼야 되라고 하는 농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쳤다. 우리가 농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다른 말로 중농정책이라고 얘기해요. 중농정책. 이런 표현의 방법들, 중농정책을 펼쳤다. 알겠어요? 자, 선생님하고 함께 볼까요? 첫째, 중농정책으로서는 개간을 장려합니다. 개간을 장려. 그죠? 그래서 이 개간 장려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개간을 장려. 농토를 넓히는 것이 농업 생산을 넓히는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항상 야, 땅이 부족해, 호수를 메꿔라, 또는 뭐예요? 뭐 산을 깎아라, 알겠어요? 바다를 메꿔라, 이런 개간 사업은 언제부터, 사만시대부터 지금까지 늘 계속되어 온 그런 방식이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농번기에 자벽동원을 금지.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죠. 농업이 한참 바빠 죽겠는데 왕궁을 싼다든지 또는 뭐 성을 싼다든지 길을 낸다든지 이렇게 자벽동원을 하지 못하게 농업 위주로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재해 시에 세금을 깎아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딥니까?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재해를 겪었어요. 온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기름띠를 걷어내고 했었는데, 그 국가로서 또 어때? 그분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이런 재해를 당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가 지원을 해줘. 이런 것들은 지금에 와서야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고려 때부터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재해 시에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고리대가 너무나 상해해서 야, 고리대 이자를 너무 높게 받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사채업자들, 대부업자들이 함부로 말이야, 국민들로부터 많은 세금, 많은 이자를 걷어가지 못하도록, 이자를 많이 받지 못하도록 이자 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고려 시대도 뭐가 있었다? 고리대 제한법이 있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의창은 고구려 때 있었던 춘대 춘합제도였던 진대법의 후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한 이후에 받도록 하는, 전부 다 뭡니까?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건 뭐야? 민생안정이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생안정이죠. 그 다음에 국가 재정 확보 목적.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돼야 국가의 세금을 잘 낼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농업을 중시했지만 여러분, 곡식만 있는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곡식 담아서 이제 밥그릇에 담아 먹어야 돼. 옷도 지어 입어야 돼. 또 무기를 들고 싸워야 돼. 돈도 있어야 돼. 알겠어요? 농기구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공업품도 있어야 되고, 또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면 내다 팔고 남들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상업과 수공업도 발달하기는 한다. 그러나 잘 봐봐요.
농업이 줍니다. 상업수공업은 보조적이에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가끔씩 나오니까 좀 보세요. 상업에서는 개경의 시전이 있었고요. 시전이 여러분 잠깐 비교해보자. 옛날 고대 국가 때는 그렇군요. 예, 언제? 이미 5세기의 경주에 동시가 개설되고 그래 안 그래? 나중에 6세기 지중왕 때 동시전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다음에 8세기 효수왕 때 서시와 남시가 만들어져서 통일 이후에 시장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고려시대도 어떻다고요? 개경에 시전이 있었고요. 시전, 그런 시전이 개경에 있었고 국영점포, 국가가 운영하는 점포가 개설되어 있었다라는 점.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이제 비로소 고려시대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화폐가 발행되었다라는 사실. 고려 성종 때 처음으로 건원중보라고 하는 말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건원중보.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건원중보. 잘했습니다. 건원중보는 예, 고려시대에 만들어낸 우리나라 최초 화폐입니다. 선생님 옛날에 뭡니까? 철기 전례와 함께 예, 오수전 또는 그 명도전 그죠? 이런 그 반량전 이런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뭐라고? 춘추 전국시대 중국 돈이 들어온 것이다. 철기와 함께. 그죠? 예, 우리 땅에서 만든 최초 돈은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다. 근데 이것은 동전이 아니라 쇠로 만든 돈이었기에 철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건원중보. 됐습니까? 화폐를 발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숙종 때가 되면 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숙종 때, 예, 숙종 때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알겠어요? 동국통보, 동국중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숙종 때 잘 기억하십시오. 고려 숙종 때도 돈이 만들어지지만 조선 숙종도 기억해야 돼.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고려 숙종 나오면 조선 숙종까지 함께 세트로 묶어두자. 이게 우리 옛날 정치에서도 그랬잖아요. 고려 성종 그러면 나라 기틀이 완성되고 뭡니까 최승로 시무 28조가 채택돼서 국가의 시스템이 완성된 임금. 근데 조선 성종도 경국대전이 완성됐다라고 한 것처럼 경제에서도 고려 숙종 때 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특히 이제 은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은 한 근으로 병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은병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런데 조선 숙종 때는 뭐냐? 예,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유통되는 상평통보가, 알겠어요? 상평통보가 주저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려 숙종과 조선 숙종은 전부 다 뭐랑 관련된다? 돈과 관련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거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는 관청 수공업이 발달했었고요. 수공업을 관청에서 주도했고, 향, 소, 부곡 가운데 소입니다. 여러분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소. 그래서 향, 소, 부곡 가운데 이 소는 수공업품을 주로 생산했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상업과 수공업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다. 이거 봐.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왜? 그냥 지가 벌어서 지가 먹고 쓰고 하기에 급급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자급자족적 경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농사 지어서 나 먹기도 바빠. 뭐 가지고 내다 파냐? 내다 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지 않아. 알겠죠? 내가 곡괭이 만들어서 우리 집안 농사 짓는데 바로 써버릴 거야. 곡괭이를 내다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쓰려고 만들어. 이게 바로 뭐야? 자급자족적 경제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므로 고려시대까지는 자급자족 경제였기 때문에 내다 팔 만한 물건이 없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 먹고 쓰고 남는 물건을 뭐라고 하지? 잘했습니다. 잉여 생산이라고 해요. 오케이. 잉여 인간이 되면 안 돼. 항상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인물이 돼야지. 너 없어도 돼. 이러면 안 되겠죠? 알겠어요? 괜히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잉여 생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상공이 발달해요. 알겠죠? 자급자족 경제를 넘어서서 먹고 쓰고 남는데, 야 나는 이거 남는데 너는 뭐 남냐? 그거 내가 필요한 거야. 너 이거 필요하냐? 우리 서로 바꿀까? 이게 바로 뭐야? 교환의 개념이죠. 상업의 개념이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이제 물물 교환이 시작되고, 이 물물 교환이 어려우니까 아예 그 매개체로서 화폐라는 수단을 만들어서 결국 고려 숙종 때나 조선 숙종 때 돈을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 뒤에는 뭐가 있어요? 교역량이 많아졌다. 물건을 교역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물건을 들고 다니면 너무 힘드니까 돈으로 들고 다니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폐 대두의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됐습니까?